자녀에게 집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을 써준다. 자녀에게 집을 팔고 내가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고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대로 잘 했는데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국세청에서 일단 과세가 되면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고요. 조세불복을 통해 과세 처분이 취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깁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죠. 걱정 마세요.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희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할 때 자금이 모자라니까 부모님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겠다.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걸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나요?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시가 10억 원짜리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신혼부부인 자녀에게 3억 원 싸게 저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가 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대금 7억 원이 자녀한테서 나와서 부모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혼부부 자녀에게 1억 원의 자금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차용증은 안 된다고 하도 여기저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자도 세니까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이 집에 6억 원의 전세를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럼 실제 10억 원짜리 부모님 집을 사면서 내 돈 1억 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님과 이 집에 같이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때 내가 부모님에게 6억 원의 전세를 주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이 집에 살고 자녀가 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인데도 이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 부모와 신혼부부 자녀가 함께 산다면 이 집을 부모님에게 6억 원의 전세 주었다는 논리는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말씀 중에 더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신혼부부에게는 자금이 1억 원밖에 없죠. 그 돈도 부모님에게 거래대금으로 드린 데다가 저가 양수한 이 집에서 못 산다면 이 부부는 신혼부부인데 어딘가는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다른 10억 원짜리 B주택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실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저가 양수한 A주택은 부모님께 6억 원의 전세를 주고 나는 부모님 B주택에 전세금 없이 공짜로 살고, 뭔가 이상하죠? 국세청에서 이런 형태를 가만 놔둘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전세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문제 삼을 수가 있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세법의 대원칙 중 실질과세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거래를 어떻게 하든 신고를 어떻게 하든 국세청은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의 사례에서 부모 자식 간 6억 원의 전세 계약서를 썼지만 그 실질은 증여로 보아 과세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일단 증여로 과세가 되면 이걸 취소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은 돈대로 들고 온갖 스트레스에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과세가 나왔을 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퉈봐야죠. 행정소송과 달리 조세불복은 별도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세불복을 거쳐야만 향후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불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은 크게 과세 전, 세금 고지 전에 하는 방법과 과세 후, 세금 고지 후에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무사님, 조세불복은 과세 전에 하는 방법, 과세 후에 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지금 벌써 어렵거든요. 용어부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무사님 주특기인 알기 쉬운 설명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 전에 하는 조세불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과세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겠다고 예고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예고통지서라고 하고요. 조사의 경우는 조사결정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통지서에 보면 과세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지서가 날아오고 통상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세불복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3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예고 통지서는 납세자 입장에선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 처분에 있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과세 처분을 완전 취소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조사 결정 통지서도 받지 못하셨다면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정말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에는 조기결정 신청서라는 게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다툼이 없을 때 빨리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낸다면 그동안의 한 달치 납부지연 가산세가 줄어들거든요. 빨리 고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달간의 가산세라도 줄이는 것이 이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경우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면서 한 달치 가산세를 차감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청구하고요. 법령 해석사항 등의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제기하면 30일 내에 결정해서 결정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3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깜빡하고 놓쳤어요. 그럼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을 놓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세 후의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졌더라도 다음 단계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요. 과세 후에도 조세불복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을 놓쳤던지 청구해서 졌다면 다음 단계로 곧 납세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통상 한 달의 납부 기간을 주고요. 5월 2일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5월 31일이 납기가 됩니다. 과세 후의 조세불복은 납세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못했더라도 납세 고지서를 받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세 후 조세불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리하는 기관에 따른 것인데요.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선택해서 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과세를 한 곳인 국세청에서 결정 또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과 별도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결정기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9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세심판의 경우는 청구권이 많다 보니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과세 후에 조세불복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과세 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죠. 행정소송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인용결정되었다고 하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기각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송과 달리 조세심판 결정은 인용결정이 되면 그걸로 완전 끝이 납니다. 국세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소송에서는 국세청이 배소했을 때 항소할 수가 있죠. 제가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세 전에 조세불복과 과세 후의 조세불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과세 전 조세불복은 세금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큰 불이익이 없고요. 과세 후의 조세불복은 세금이 고지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그 밖에 불이익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지는 최영석
오늘은 조세불복이라는 정말 신기하고 생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억울하게 세금 통지서 받은 분들에게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영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이 많이 없잖아요. 세무사님 오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 고지는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차를 잘 지켜야만 됩니다. 내가 적절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니 조세불복 기간을 꼭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